네,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장 재가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 한 절씩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재가급여 제공 기준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그 1절 재가급여 제공 기준의 일반 원칙 제12조 재가급여 제공 기준을 보면 수급자를 가정에서 일상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수급자의 재가급여를 월 한도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보면 이거는 2023년도 기준입니다. 재가급여는 복지용구 비용 160만원은 제외하고 이건 별개입니다. 그래서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은 1등급은 188만 5천원, 2등급은 169만원, 3등급은 141만 7,200원, 4등급은 130만 6,200원, 5등급은 112만 1,100원, 인지지원 등급은 62만 4,6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해야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각 호의 비용은 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 원거리 교통비 있죠. 이 급여 비용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포함이 되지 않고요. 또 27조 3항 5항에 따라 이용한 방문간호 비용 요건 뭐냐면 여기 있듯이 27조의 3항 5항에 따른 방문 간호 급여 비용 이거는 이제 방문 요양 급여 또는 방문 목욕 급여를 이용하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수급자 중 인정조사표 2호 마목의 간호처치 영역에 증상 유무에 있다 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람은 월 1회에 하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통한 방문간호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한도액에는 이용한 금액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본인 부담금은 부담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등급에서 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 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동안 한 달에 2번씩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용한 거에 대한 부분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방문간호급여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가산금도 29조 방문간호급여 간호조무사 가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간호사 시설장 관리 책임자인 경우는 제외하고 또는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가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산 비용은 해당 서비스 제공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지급해야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조무사 방문 간호급여 간호조무사 가산을 받았을 때는 이 가산 비용은 실제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 장기요양 기관이 운영비나 이런 걸 타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 간호사는 간호사인 경우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간호사가 방문한 경우에는 3,000원을 가산한다고 되어 있고요. 간호조무사가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27조 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및 5등급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방문당 1,500원을 가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3,000원 내지는 1,500원을 가산하는 금액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월 한도액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주야간보호급여 이동 서비스 소형 서비스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 주간보호센터에서 목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법 36조 3항의 단서 및 36조의 3에 따라서 이용한 단기보호 급여 비용 및 치매가족 휴가제 급여 비용도 월 한도액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방문요양 급여 중 중증수급자 가산이 있습니다. 중증수급자 1, 2등급 어르신을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서비스를 제공하면 3,000원의 중증수급자 가산이 나오죠. 이것도 월 한도액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 발급 그 비용 요 부분도 그 해당되지 않습니다. 5장 제2절에 정하는 가산금도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장 제2절의 가산 그 유형은 인력 추가 배치 가산,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간호사 배치 가산, 야간 직원 배치 가산, 그다음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 부분에 대한 가산금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1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다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뭐 15일부터 이용을 하게 된다 그래도 그 월 한도액을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월 한도액이 100만원인데 중간에 이용하면 15일날 이용하면 50만원만 적용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15일부터 적용해도 100만원의 비용이 다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어떤 경우냐면 최초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는 경우 그리고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되는 경우 그럴 수 있죠. 이런 경우에도 그 월 한도액이 다 적용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중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3등급이었던 사람이 2등급으로 됐다 라고 했을 때 3등급이었던 사람이 2등급이 됐다 라고 하면 3등급의 월 한도액이 아니라 2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을 한다. 중간에 바뀌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 월 한도액 초과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각 호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이 가능하다.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 사망, 주야간 보호기관의 폐업,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5일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해당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주야간 보호내 치매 전담실을 월 15일 하루에 8시간 이상 월 15일을 이용한 경우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50%를 추가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요 월 15일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요 15일이 기간이 있는데 아까 위에 같이 요런 사정들 천재지변이라든지 주야간 폐업 및 지정취소 요런 기간들이 이 겹쳐 있을 때는 월 5일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5일을 이용하고 싶었는데 이러한 사정 때문에 사정으로 인해서 내가 10일밖에 이용을 못했다. 15일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 사정 때문에 그래서 이용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용을 하고자 했는데 이런 사유 때문에 15일을 못 미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5일까지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를 인정을 해줘서 실제 15일을 이용한 것처럼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야간 보호 급여를 월 15일 이상, 월 8시간, 1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을 이용하게 되면은, 등급별 월 한도액을 2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데요. 단,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때, 가족인 요양보호를 할 때는, 방문 요양급여 제공 시에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청구할 때 보면은, 가족인 요양보호로 체크를 하게 되면, 120%가 아니라, 100%, 증액이 안 되기 때문에 100%만 적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가 주야간 보호내 치매 전담실을 월 9일, 일을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에 월 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입원, 사망, 그 다음에 주야간 보호기관의 폐업,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3일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월 9일인데 이러한 사유 때문에 월 9일이 충족되지 못했다.
그랬을 때는 3일 범위 내에서 포함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가족요양비 등 특별 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항에 따라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 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023년도에는 월 특별 현금급여 가족요양비가 2023년도에는 22만 3천원입니다. 3천원이 가족요양비거든요. 그러니까 이 22만 월 한도액에서 22만 3천원을 제하고 나머지 제외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를 들면 뭐 4등급 어르신이 특별 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별 현금급여를 받고 있다가 재가급여 뭐 방문요양이라든지 뭐 방문 목욕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는 기 지급된 22만 3천원을 요 130만 6,200원에서 제한 나머지 금액이 월 한도액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4조 동일시간 중복급여 제공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 이상의 재가급여를 복지연구는 제외겠죠. 제외하고 동일시간 동일수급자에게 함께 제공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요 시간대에 뭐 방문요양을 이용한다. 그럼 요 시간이 겹치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겹쳐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요. 다만 응급처치, 수급자 상태로 인한 보호자 필요 등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를 이용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한데 이때는 방문요양 급여랑 방문간호급여, 그러니까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함께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목욕을 하는데 어르신 욕창이 있어요. 그래서 드레싱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방문목욕을 간 요양보호사가 드레싱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득이한 사정일 때는 방문간호를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따라 동일 시간에 중복급여를 제공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록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방금같이 뭐 예를 들면 욕창 때문에 드레싱을 한다 그러면 여기다 급여 제공 기록지에다가 욕창 처치라든지 이런 기록들을 기록을 해야지만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15조 가정방문급여 일반 원칙입니다. 가정방문급여는 뭐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적인 공간에 방문해서 수급자에게 제공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수급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 동행, 식사 준비를 위한 시장 보기, 관공서 방문, 이거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병원 동행도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등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 제공이 가능하나 수급자 여행, 뭐 수련회라든지 나들이라든지 이런 수급자 여행이라든지 또는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안 된다,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가정방문 급여는 해당 방문 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 요원의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를 들면 5등급 어르신의 경우에 수급자에게 인지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랬을 때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이제 있는데 부부가 둘 다 5등급이다. 5등급이다. 그러면은 동시에 예를 들어 1시부터 2시까지 60분 동안 두 분을 한 자리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동시에 진행하는 건 안 되고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이것도 으로는 A 어르신과 B 어르신이 같이 거주하는데 A 어르신은 프로그램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B 어르신을 이어서 바로 한다. 그러면 이제 이 A 어르신은
아무것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간의 관계가 뭐 가족이라든지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 배우자의 형제 자매인 경우,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내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방문 급여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가 제23조 제1항에 따라서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2인 이상과 동일 가정에서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하고 같이 요양보호사가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되어 있고요. 가정방문 급여 비용의 산정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 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16조입니다. 재가급여 제공 시간입니다. 가정방문 급여의 급여 제공 시간은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착한 시간부터 이제 제공 시간이 해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야간 보호의 급여 제공 시간은 장교양 요원 등의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주간보호센터 차량이 어르신 댁에 도착한 시간입니다. 어르신이 차에 탄 시간이 아니라 요 도착한 시간부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센터에서 주간보호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다시 어르신 댁에 도착한 시간까지가 서비스 제공 시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댁에 08시 도착을 했어요. 근데 어르신이 뭐 08시 10분에 나오셨다. 그래도 서비스 시간은 08시부터 계산이 된다. 시간이 산정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급여 및 주야간 보호 급여 비용은 장교양 요원 등이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원거리 교통비 지원되는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나 아니면은 이동하는 그 거리에 대한 것도 뭐 비용도 지원해 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그 수가에서 제공되는 그 시간당 제공되는 그 비용에 교통비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규정상으로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제 너무 이제 먼 거리거나 해서 좀 서로 가기가 어려운 그런 곳에 갔을 때는 센터에서 재량으로 어떤 비용을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을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규정적으로는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문제는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21조의 원거리 교통비용 및 이동 서비스 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제 3장 1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